이번 강연은요, 우리 서비스 업종이라면 꼭 들으셔야 하는, 꼭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강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PCS 교육연구소 김은혜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PCS 교육연구소 오늘 배민 아카데미 잘한다 데이 3번째 연사 김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12시 반에 분당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배고프시니까 12시 전에 깔끔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대표님이 열정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피자 알볼로 대표님께서 또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7월이었나요? 우리 천세 이사님하고 이 사장님들의 성장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배민 아카데미에 대해서, 꽃보다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해야 사장님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를 아마 배민 아카데미에서 많이 뵌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음식 또 식당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 그 외에 다른 이 나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팁을 약 25분 동안 아주 빠른 시간에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눈을 크게 뜨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 노동자세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감정 노동자가 뭘까요? 감정 노동자. 그렇죠? 감정 노동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속은 미친 듯이 화가 나지만 겉으로 웃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어도 내가 어때요? 아우 씨, 속에서는 막 올라오는데 겉으로 그걸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면행위는 뭐냐면 속은 화가 났는데 겉만 웃는 게 표면행위예요. 근데 내면행위는 뭐냐면 겉도 웃고 속도 웃는 게 내면행위예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면행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표면행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면행위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도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행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감정 노동자라고 딱 단정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정 노동자의 뜻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노동자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노동을 하면서 번다라는 게 노동자의 의미거든요. 그럼 감정 노동자는 뭐냐면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왜 버는 거예요? 감정을 팔면서 돈을 번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면서 감정만 팔면서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예. 아까 피자 알볼로 사장님처럼 피자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맛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만드시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달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감정만 쏟는 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리도요. 이렇게 파리를 여기다 놓고 뚜껑을 요만한 컵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한참 있다가 뚜껑을 열면 얘는 이 위상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노동자라고 나를 딱 국한을 지어 놓으면 그 이상은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서비스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다른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저희 연구소에 저희 부원장님께서 체코로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한 보름 다녀왔나요? 한 일주일 다녀왔나요? 저는 거기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체코에 갔다 와서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코에 갔는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대요. 식당을 간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손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무슨 얘기 하나요, 사장님들?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어서 오세요 그래요? 예, 들어오면은 뭐 자리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거기 매니저님인가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저희 부원장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say hello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인사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했으니까 너가 손님이어도 나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체코는 그렇대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모르니까 좀 골라달라 그랬대요. 근데 거기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내가 왜 골라주냐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많은데 네가 먹을 음식인데 내가 왜 골라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체코는 조금 그런 문화가 조금 심하긴 한데 프랑스만 가도 그래요. 이게 고객과 손님 간의 관계에서 팀 문화가 발전이 돼 있어서 서비스가 조금 괜찮다 그러면 그 이상의 부가적인 팁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다못해 이 포인트 하나를 사도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와도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뭐까지 요구를 하냐면 그 대기 시간까지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나라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 얘기할 때 평범하게 대화 잘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잘하다가 누구만 만나면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만 만나면은 이분들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스물스물 막 뭐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뭐가 올라올까요? 저는 그걸 갑본능으로 봐요. 네, 갑본능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후진국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도 내가 고객한테 받은 그 스트레스와 컴플레인을 저 사람 진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서비스 받을 때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내가 상처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고객이기 전에 뭐다? 사람이다. 자, 고객은 직원을 대하기 전에 뭐다?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객이고 이 사람은 직원이고 여기서부터 위아래라는 걸 나눠버리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자분들이 고객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제안할 때 하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비스 용어라 그래서 쿠션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쿠션화법이 뭐냐면 여기 그 청양고추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청양고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과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이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만을 우리가 쿠션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제안하거나 부탁하거나 거절할 때 그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되게 부드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장님들 보세요. 고객한테만 이 쿠션화법을 쓰는 게 좋냐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릴 때 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5만 원만 빌려줘. 이거랑 너 지금 요즘 사는 게 힘들겠지만 나한테 5만 원만 빌려줄래? 이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꼭 고객한테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 크고 덩치 큰 손님이 들어왔을 때 딱 어떻게 편견을 갖는 거야. 저 사람은 진상이야. 이런 편견을 갖는 사람과 조금 키 크고 마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되게 깐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들어와도 옷을 잘 입은 분이 들어와도 또는 조금 후줄근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당해서 저 사람을 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상처받지 않게 잘하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게 그 고객으로 받은 컴플레인에 대해서 미친 듯이 화가 나는 아까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표면 행위라 그랬죠. 그 표면 행위를 계속하면요, 이 감정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긍정화법, 웃음 치료 막 이런 거 많이 있죠.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많이 억눌러진 감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터지나요?
고객한테 막 친절한 게 어디 가서 터져요? 집에 가서 터져요. 내가 가장 친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지인 앞에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함을 인정하라. 예, 당연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당연히 인정해야 될 일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콜센터 상담원분들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팸 전화 받으면 어떻게 끊으세요? 스팸 전화,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오면 바빠요? 예, 저 지금 운전 중이에요. 이렇게 끊으시잖아요. 그렇게 끊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떻게 끊냐면 전화가 오면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 그 전화를 아웃바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분들이 그 사람인이라든가 잡코리아에 콜센터 상담원을 뽑습니다라고 이 구인 광고가 올라왔잖아요. 서류를 써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누가 썼을까요? 지가 썼겠죠. 예. 자,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됐어. 면접을 보러 오래. 면접장에 누구 발로 걸어갔을까요? 자기 발로 걸어갔겠죠. 거기 가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자, 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콜센터, 보험 콜센터 아웃바운드 직원이 전화했을 때 이런 고객만 있다라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전화했는데 어때요? 어머, 왜 이렇게 늦게 전화 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 지금 보험 2개 가입할게요. 여러분 이분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분이 비정상이죠. 자,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인정해야 될 당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강사 일을 하면서 하루에 15시간, 17시간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가 밑으로 쏠려요. 그래서 자반증이라는 이렇게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피가 밑으로 쏠려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피가 나오질 않는 상황.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 걸린 사람처럼 반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반바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 하면 안 되죠. 강사가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다리 들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강의를 못 하잖아요. 자,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뭐다? 당연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시건 내가 인정해야 될 당연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인정하는 사람과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연함에 대한 팁을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분이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인정해야 될 당연함의 요소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5가지 요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사장님들은 신뢰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신뢰성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자, 30분 내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분이 지나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배고픈 사람들 공복에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분명히 30분 안에 갖다 준다 그랬는데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성에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한 번 더 체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요, 의지예요. 사장님이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심지어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까지 열었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인사도 안 해. 이게 가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대응성. 어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몇 분이세요라고 알아봐주는 일할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성입니다. 자, 확신성은 뭐냐면요. 지식이나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이 피자 메뉴 중에 여기 있는 치킨 메뉴 중에 뭐가 가장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할 줄 아셔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올 줄 아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공감성입니다. 여러분 공감성이 뭐예요? 가장
가장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든 거. 한 분 한 분 배려해드려야 되고 친절하게 느끼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들이 응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나라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욕구를 있어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의 욕구가 있대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모르는 직원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부담감의 욕구. 두 번째는 뭐냐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미안함의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욕구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미안함의 욕구와 부담감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예. 그분이 미안함의 욕구를 갖고 있고 부담감의 욕구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장님, 고객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런 맞장구가 그런 욕구는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대응성입니다. 공감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유형성입니다. 유형성은 뭘까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음식 너무 맛있었는데 화장실 갔는데 어때요? 화장실 어디로 갈 거예요?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어때요? 되게 더러워.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게 유형성이에요. 사장님들 간판,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계산할 때 포스기, 그 뒤에 영수증이 막 널브러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숟가락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이 유형성이거든요. 자, 100을 잘하셔도 이 중에 하나를 못하면 만족도에서 빵이 된다라는 게 서비스의 이론입니다. 자, 이 5가지가 뭐예요? 사장님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때 당연히 인정해야 될 뭐예요? 본질 요소입니다. 본질 요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 어때요? 저는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그 고객이 우리 식당에, 우리 업장에 느끼는 기대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욕쟁이 할머니 집에 오늘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욕쟁이 할머니 집에. 자, 욕쟁이 할머니 집에 고기 먹으러 가는데 그분이 나에게 쿠션 화법을 해줄 거라는 거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기대 안 하죠. 이게 기대치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 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할머니가 김태희처럼 생겼어. 완전 감동이라는 거죠.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라는 겁니다. 틈새 라면집에 라면을 먹으러 갈 때 우리가 뭐를 기대해요? 호텔에서 앉아있는 그 푹신한 의자를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틈새 라면집에 가면 되게 불편할 거야, 좁을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갖고 갔는데 의외로 의자가 어떻게 해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의자가 의외로 편한데 그 감동의 깊이는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질 요소 5가지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장은 좀 소문나는, 감동을 주는 업장이 되고 싶다. 그러시면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객의 기대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전단지나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그분한테 어떤 기대치를 줬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만큼만 하면 기본하시는 거고요. 그 기대치 이상의 감동을 주셔야지만 소문나는 가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고객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제시하는 분은 많다. 여러분, 블랙 컨슈머 아시죠? 죽자고 덤비시는 분들. 내가 돈을 받아낼 거야. 나 니네 집 감자탕 먹고 이빨이 깨졌어. 50만 원만 내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 강도가 심해지면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제품 카테고리 중에 블랙 컨슈머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음식에 가장 많습니다. 음식은 애매하거든요. 내가 볶음밥 먹다가 바퀴벌레가 반만 잘려서 나왔어. 이게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블랙 컨슈머 고객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블랙 컨슈머가 많이 나올 정도로 컴플레인 고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큰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비밀만 알려드릴게요. 자, 히든 인터레스트는요, 숨겨진 욕구입니다. 고객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
고수인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분이 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까 뒤에 숨겨진 욕구를 봐요. 이게 고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 콜라 주세요 이랬는데 콜라 떨어졌어. 그럼 하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콜라 없는데요. 이게 하수예요. 자,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저분이 콜라를 왜 찾을까? 뒤에 숨겨진 그분의 욕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콜라를 왜 찾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죠. 콜라 왜 찾으실까요? 뭐 목이 마르니까 찾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콜라 말고 목 마를 때 줄 수 있는 다른 게 있다 없다? 있다. 사장님 죄송한데,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콜라가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시원한 사이다가 있는데 요거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고수예요. 나 이래서 화났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고객은 없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얼굴이 찡그려졌을 때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진상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뭐를 파악을 해라? 저분의 숨겨진 욕구를 확인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컴플레인 고객의 궁극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숨겨진 욕구, 왜 저럴까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화를 거실 때도 전화 걸자마자 다짜고짜 내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전화 걸 때 첫 멘트가 뭐부터 나갈까요? 그렇죠. 통화 가능하세요? 이 멘트가 먼저 나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불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궁극의 비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파악하라. 자, 이게 궁극의 비밀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감정 노동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감정 노동자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사장님들 그래도 내가 감정 노동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토닥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한 3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강남역, 삼성역, 홍대 이런 데서 그 바카스나 유유제약이나 이런 데서 바카스 한 5,000병을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시민분들한테 2개를 드려요.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하나는 당신이 강남역에서 만나는 선릉역에서 만나는 첫 번째 감정 노동자, 첫 번째 커피숍 언니, 화장품에서 화장품 파는 언니,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지금 3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이거는 그분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저의 고객은 여러분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분들이에요. 이분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고객과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성공할까요? SNS가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가게는 일찌감치 소리 소문 없이 망합니다. 소문이 나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가게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소문날 게 없으니까 망합니다. 그런데 고객을 생각하고 공존을 생각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장님들은 자발적 소문이 나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고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친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 상대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절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친절한 사람이 행복하고 친절한 경험이 많아야지 행복합니다.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금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다리에 뭐가 잘 나게요? 쥐가 잘 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돼서요. 그럼 우리처럼 쥐 났을 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시냐면 2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세요. 고통스럽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달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한 달 동안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그 진료 대기를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딱 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누가 주물러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머리로 가거나 심장으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 쥐가 딱 난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청소 아줌마인지 간호사 선생님인지 저희 어머님은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다리를 2시간 동안 주물러 주셨던 거예요.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연락하고 싶고 만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베푸는 그 행위 자체는요,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시 가고 싶은 가게다, 꼭 오고 싶은 곳이다라고 만드는 자발적 확산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사람인지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꼭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